오래간만에 우리 방송에 책 광고가 들어왔어요. 많이 먹는 것만 주로 했죠, 그죠? 네.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 이거네요. 네. 지구 환경 특공대라는 제목의 책인데, 근데 이게 어린이 대상 책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뭐 미세먼지, 뭐 에너지, 물, 쓰레기 이게 환경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책에서는 아니 범인은 바로 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내용인데요. 뭔가 전달하는 형식이 굉장히 특이해요. 책을 읽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환경 지키는 구조대가 되는 거죠. 이 책 광고 문구가 환경과 관련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책은 많지만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맞죠, 맞기는. 더 확 덮어버리려고 해도 잘 제어가 안 돼요. 계속 보게 돼요. 괜찮습니다. 스포하면 안 되고. 나 스포하려고 했는데. 이 초등학생 자녀나 조카 있으신 분들 또는 뭐 손자 손녀들한테 책 한 권 선물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 한번 선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감히 추천드려 봅니다. 한국의 살인사건 74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훈하 일가족 살인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놈은 사형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형수인데 일가족 4명을 양평 중미산 휴양림 내 통나무 산장에서 네. 4명을 일가족을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정훈아 일가족 살인 사건 우리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경기도 칼을 휘두르다 말리다 찔렀습니다. 손 다친 게 이게 맞습니까? 칼에 찌는 게 맞습니까? 예. (2002년입니다) 3월 26일 날 10시에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맞습니다. 됩니다. 바로 산에서 불이 났다는 거였는데요. 맞아요. 중미산 휴양림에 예. 있는 곳 안에 있대요. 근데 예, 예. 거기서 캠핑 같은 거 하거나 좀 묵을 수 있게 만들었던 맞아요. 방갈로였는데요. 방갈로 두 채가 다 거의 전소되다시피 해서 현장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방갈로 자체가 통나무로 졌어요. 방갈로 2개가 완전히 전수돼서 재만 남았던 것 같아요. 올라갔을 때는. 그럼 예, 엄청 그냥 탔다는 끓는 바닥만 있었고 자동차도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단순 화재일 거냐 아니면 정말 가족끼리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그런 사고였을 거냐 아니면 정말 범죄와 관련된 이것이 방화였을 거냐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우리는 단서를 찾아보게 되면서 감식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형사들이 느끼는 거는요. 방가로가 탄 그 앞에 있던 차까지 번졌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차를 타고 어디 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방가로에 묵었던 사람들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도 탔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차가 만약에 그들이 관리인에 의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차를 그들이 타고 왔겠죠, 당연히. 네. 타고 왔는데 차가 안 보인다면 불은 났지만 사람들은 딴 데 가 있을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차까지 그 앞에서 불이 다 탔다? 그러면 형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불길한 거죠. 이거 사건이다 이런 인식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수님 조사해 오신 바로는 여기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름이. 방갈로 이름이 느티나무하고 잣나무였다고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아마 방갈로를 여러 채 두고 각각 명칭을 붙였나 봐요. 그래서 감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뼈로 추정이 되는 예. 유골이 발견이 됩니다. 느티나무에서는요 사람의 두개골하고요 유골 일부가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잣나무라는 방갈로에서는 역시 두개골하고 골반이 예. 남아 있는데요. 예. 그리고 화재 현장 교수님 많이 가셨겠지만 딱 들어가면은 화재 현장은요 문을 안 열어놓습니다. 맞습니다. 초반기엔. 그거는 이제 그 냄새가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바닥만 남았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뼈대가 살아있는 공간이라면 문 안 열어놓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코로 느낄 수 있는 그 매개물인 기름 아니면 사람이 그 안에 사망했다면 그냥 불편한 얘기인데 솔직히 고기 굽는 냄새 비슷한 게 나요. 자, 이 사건도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시신 엉덩이 부위죠. 두개골이나 그 밑에서 기름 냄새가 났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이씨. 폭삭 주저앉아서 완전히 바닥만 남고 다 타버렸는데 무슨 기름이 잔존해가지고 기름 냄새가 나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름을 어떻게 거기서 채취를 해 다 탔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기름이라는 건요, 휘발성이 있는 그 인화성 물질만 타는 거고 기름에 섞여 있는 끈적끈적하고 타지 않는 성분은 반드시 바닥 같은 데 스며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형사들이나 이런 관계자들은 이거는 단순한 그렇죠. 극단적 선택은 아닐 수 있겠다. 뭔가 범죄의 냄새가 난다. 그 이유가 라고 몇 가지 있죠. 네. 엄마, 아빠, 그리고 딸 아들이었는데 그렇죠. 네 명. 딸 아들이 다 뭐 중학교 정도였다고. 네, 애기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묵게 되면 한 방갈로에 같이 그럼 묵는데 충분하죠. 네. 굳이 아이들을 위험하게 따로 놓지도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 했는데 놀러 가지도 않을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4명의 가족이 2개의 방갈로를 사용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네. 그게 첫 번째 의혹이고, 두 번째는 다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가족을 알아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도 봐야죠. 근데 차가 한 대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교수님. 전소된 거 말고. 그러니까 남편이 끄는 차가 따로 있고요. 아내가 끄는 차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대는 산장 있는데 방갈로 있는데 아내 거는 발견됐고 완전히 전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대는 그러면 딴 곳에 있었다라는 250m 떨어진 그 주차장 거기에서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음. 더 수상했던 건요. 그 250m 떨어졌던 차량 범퍼 위에 잿가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와. 바람 타고 날아가서 갈 정도는 안 되거든요. 산에서. 네. 그러면 가장 유력한 건 교수님 그 차가 화재 현장에서 여기로 옮겨온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건 사람이 개입된 거죠. 그들의 죽음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그 차는 정밀 감식해야죠. 감식했습니다. 뭐가 발견됐죠? 거기서 혈흔이 발견이 맞아요. 됐습니다. 혈흔이 나왔어요. 혈흔이 발견이 됐다면 또 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사실 다 탔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감식은 그때 그 혈흔과는 일치하는지 확인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형사들이 차량 내에서 아직 감식은 못했지만 혈흔이 발견되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이건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일가족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아지는 너무한 거고요. 거죠. 그러면. 이 살해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이 단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럼 피해자 주변부터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사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사실 탐문하다 보면 아시죠, 교수님? 딱 맞아요. 유령 용의자 느낌이 오는 사람이 그래 있잖아요. 맞아요. 한 명이 떠올랐죠. 예. 그분들이 아마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경찰한테. 그 주변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99년도부터 이 피해자 가족하고 테니스를 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 이름은 모른다. 근데 그 사람이 교수다. 성은 정씨다. 정교수라고 불렸다고. 정교수라고밖에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한마디 또 주변에서 거들어요. 근데 이 피해자 가족이 정교수 그 사람한테 1억 8천만 원인가를 투자했다가 돈을 안 주고 아마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 많이 했나 봐 평소에. 그러니까 아마 1억 8천을 줬다고 하는데 못 이게 받아서 그냥 그 끌탕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뭐 이게 심상치 않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예.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정교수라고 불렸으면 교수였을 텐데 그럼 본인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는지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는데 자기 학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정보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 얘기는 보니까 뭐 S대학이라고 얘기가 서울대학 나왔다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또 유수의 대학에서 뭐 미국의 무슨 A대 교수였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 정교수라는 사람이 그 소개를 했었다. 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인적사항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저는 그렇게 아무렇게 모르는데 거의 뭐 99, 00, 01, 02 4년 동안 사람들하고 근데 이놈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자기 인적사항 밝히지 않는 이유를 얘기했구만요. 뭐라고 해요, 교수님? 국가가 자기를 보호하는 인물이래요. 대한민국이. 자기는 국가가 보호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신분을 절대 노출시킬 수 없다. 같이 사진 찍는 것도 거부하고 휴대폰도 없고 차도 나는 없어. 그게 완벽한 사기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정 교수가 연락을 해와야지 만났다는 거예요. 연락할 길이 없어서. 하여튼 이놈이 테니스를 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쪽에 와서 많이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고 어쩌고 하면서 테니스를 즐겨 쳤다는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 활동 무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쪽에 있는 테니스장 한 30여 개소를 형사들이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는 평소에 그런 얘기했대요. 한미 이 정부 공동 암치료 개발 벤처업체 그거 설립을 조만간 하는데 그 설립 그 부지에다가 돈을 좀 투자하면 대박 터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소 씨예요. 거기에다 하나 더 하죠, 이 새끼가. 네. 강원도 정선에 어린이 두뇌 개발 연구단체를 강원도 정선에다가 설립을 한대요. 그런데 거기 투자하면 90배 배당금인데 90배. 이 세상에 90배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투자를 권유했고 더 나가서 이 사람한테는 또 그 얘기도 했어요. 그거 성사 잘 되면 당신은 거기 보너스 하나 더 있어. 90배 배당금 플러스 정선에 카지노 있잖아요. 네. 거기 총지배인 자리를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두뇌 개발하고 총지배 카지노 총지배니 뭔 뻑 가는 상관?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네. 결국은 이렇게 탐문을 막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한마디 듣기는 해요. 늘 공중전화를 사용했다는 말을 들어요. 아, 그러면 소 씨나 소 씨 와이프한테 공중전화로 걸려온 걸 역발신. 요거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했더니 또 그게 한 3,500명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많다. 그러니까 이 저 소 씨나 소 씨 부부도 사회관계가 상당히 많았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또 한 사람 찾습니다. 3,500명을 일일이 경찰이 다 확인했죠. 또. 네. 그러니까 공중전화뿐만 아니라 아마 일반 전화로 걸려온 전화도 그거까지 다. 했을 텐데 그 일반 전화 중에 뭔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다방에서 아마 걸려온 전화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갔더니 그 장모 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양재동에서요 다방 운영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 사실은요 나도 정 교수한테 지금 3천만 원 투자했어요. 그럼 3천만 원 투자했으면 차용증 쓰거나 뭐 증서 있습니까?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없어요. 그럼 뭐 그 사람하고 3천만 원씩 투자했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만나요? 물어봤겠죠 형사가. 방법은 없고요.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와야지 만납니다. 우리 집에 오거나 다방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정은아로부터 장 씨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마 형사들이요. 뭐 어느 날은 데이트죠. 어떤 데는 학생으로 변신해가지고 잠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방에서. 다방에서. 정말 이게 지루하고 힘들어요. 저 진짜 놀랬던 게 42일째 만에 그렇죠. 42일 만에. 사건 발생 42일째 만에 그 5월 6일 날이네요. 정 씨란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 나타났어요. 그 새끼 딱 보는 순간 저 새끼 맞더라는 거예요. 검거 딱 해서 이 새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너무 궁금해. 누구지? 도대체 이 새끼가 뭐야 이름이 개새끼가 이제 십지지문 채취한 거지. 네. 십지지문 채취하면 인적사항 딱 나오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이름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새끼. 무조건 예. 십지지문을 떼야죠. 예, 그 새끼 이름이 딱 나왔어요. 45살 정운하. 그렇다면 서울대 출신인가요, 교수님? 아니에요. 이 새끼 이제 최종 학력이 중학교 중퇴입니다. 검거는 이제 5월 6일 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추궁 들어갔죠. 인적사항 파고 5월 7일 날 자백을 했어요. 하루 만에. 내가 범행했다고. 근데 이 새끼가 5월 8일 날 그 다음 날 또 안 했다고 번복해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흘러가고 있었어요. 5월 14일 날 마지막으로 11번째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어요. 많이 받았다. 계속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 또 다시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 상황으로 이제 가시겠습니다. 3월 26일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이 사건은 3월 25일 그렇죠. 날로 25일입니다. 소 씨가요. 자신의 남편입니다. 부인, 소 씨가. 네, 남편이 그 부인 정 씨와의 자신의 관계를 약간 의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양평 중미상 아까 그 휴양림으로 부인하고 같이 와라라고 하면서 불러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 씨가 남편이 정훈아 너 들어와. 그리고 자기 마누라한테도 너도 와. 이렇게 불렀는데 둘 간의 관계가 있는 걸 의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내 정 씨가 무서워서 애들을 결석시키고 애들 데려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둘인데요. 하나는 중3인 아들이 있고 하나는 중1 딸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 새끼 얘기해요. 여튼 네. 11번째 피의자 신문조서 받을 때 자백이면서 가공된 자백.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한테는 오라고 부를 때요. 그 정훈아한테는 소 씨가 부를 때 올 때 며칠 전에 부탁을 했대요. 휘발유하고 망치를 사오라고. 아니 소 씨 본인이 남편이 사면 샀지 그걸 왜
정훈아한테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래서 부탁받아서 그래서 망치하고 휘발유를 사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거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분명히 자기도 감은 잡았대. 그걸 가지고 자기를 협박할 거라고. 자기가 사는 그러면 왜 사가? 그래서 본인도 그래서 무서웠기 때문에 자기도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대요. 그래서 내연 관계에 있었던 김모모 여자가 여자한테 있었나 봐요. 야 전자 충격기 좀 어디서 구해와라. 그래 부탁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때 김씨 김 여성이죠. 내연 여성이 여성과 김 씨가, 그다음에 자신의 친분이 있던 현모 씨의 차량을 이용해서 현모 씨, 같이 이제 양평으로. 김모 씨에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 씨하고 내연녀 김 씨는 밖에 있으라고 그러고 지는 소 씨가 부탁한 휘발유 망치를 들고 여 안에는 전기 충격기를 들고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통나무 집 소 씨를 만나러. 네. 참.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기 와이프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와이프가 예상치도 않게 애들을 데리고 도착을 하니까 방갈로 하나 더 얻은 거죠. 그래서 방갈로를 하나 더 얻어서 애들을 따로 저쪽으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는 애들은 이제 따로 자게 된 거고 이제 시작이 됐네요. 세 명이 한 방에 앉았네. 네. 예,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예요. 뭐 니네들끼리 어떤 관계냐 뭐 이제 그런 추궁. 거였는데 그러면서 소 씨가 흥분을 해서 먼저 칼로 아내를 위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훈아가 그거를 딱 보면서 말렸다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 소 씨를 말렸다는 네. 거지? 네. 그러면서 이때 손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에 의해서 정훈아 손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 새끼. 그래서 자기가 말리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손에 상처를 입었고, 그러면서 와이프가 그 와중에 자신의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지가 사가지고 와서 거기 놨던 망치 그거를 아내가 들었다는 거죠. 네. 망치로 뻑 가니까 남편이 쿵하고 쓰러졌어. 의식을 잃고 한 방 맞고 그래서 이제 밀어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통나무 집 밖으로 네. 밀어내고는 이 정훈아한테는 내가 남편하고 이거 내 둘이 해결할 테니까 당신 지금 손 다쳤으니까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고 와라. 손 씨가 칼을 휘두르다 말리다 손 찔렀습니다. 다친 게 이게 맞습니까? 칼에 예. 찌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럼 그래서 본인은 나와가지고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차에. 네.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고 다시 이제 휴양림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 그 와이프 정 씨가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이게 전부 네 탓이다 또 이렇게 소리 질렀대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때 뭔 소리인지 영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저는 너무 우연도 겹치는 게 그때 아이들이 들어왔대요. 아이들이 오해하면서 아저씨 왜 우리 아빠 죽였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달려들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뭔 얘기냐면 이 소 씨는 와이프. 아내가 망치로 때려서 죽인 거고 그 과정에 오해가 생겨서 애들이 달려드는 바람에 나는 그때 잠깐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갖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데 깨어나 보니까 아내 정 씨와 애들 둘이 죽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했다는 얘기지 바꿔서 얘기하면 다만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뜻이죠. 저는 이 새끼 아주 이거 중학교도 못 나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놈의 새끼가 대가리는 정말 더럽게 굴리는 새끼예요. 저는 이게 진짜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이 상황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요. 남편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둘 다 남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죽였다고 했을 때 계획살인이 아닌 이상은 죽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은 와이프가 와이프한테 죽였다. 전가하고 전가한 거고 세 명은 내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책임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5월 8일 날 번복하고 5월 며칠이죠? 5월 14일? 네, 14일에 11번째 신문할 때. 5월 14일 그러면 며칠간이에요? 한 6일간 가까이 유치장에서 오리발 까면서 연구한 작품인 거예요 이게. 요 시나리오를.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이게 대가리 굴리면서. 머리에 쥐났을 것 같아요. 머리 쥐났을 거야 이 새끼. 그러면서 불을 질렀다.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방갈로까지 가서 다 불질렀다. 불 질렀다. 라고 하는데 저는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훈아의 말대로라면 방갈로 하나에 다 있었어야죠. 유골이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각각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떨어져서 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 이거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요. 법에서. 하여튼 이 새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 새끼 일정을 보니까 경유를 1.5리터 구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일행하고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양양 텃밭으로 가서
거기서 패딩 조끼하고 어떤 종이를 소각을 했어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과 그다음에 종이는 아마 투자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네, 보기엔. 그런 부분들이 그걸 소각했다는 거고, 그리고 오후 7시경에 귀경 중에 또 옷가지하고 서류를 또 추가로 소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유를 사는 순간 이건 뭔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고, 요거는 요 부분은 나중에 그 공범들 입에서 나온 일정 그 동선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두 명은 사실은 우리는 처음에는 경찰은 공범으로 봤는데 살해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이 판단이 됐고, 하여튼 그 행적도 그 사람들이 얘기해줘서 시간대별로 알게 된 거니까요, 정훈아. 현장 검증 들어갔습니다. 다시 휴양림에 갔는데 이 새끼가 고개를 숙이고 요구했어요, 본인이. 간단한 죄를 좀 올리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저는 이거 딱 그 구역질하더라고요, 이거 듣는 네, 순간. 정말 와. 이 새끼가 왜 죄를 올리냐면, 지금껏 사람들한테 내가 대우받으려고 거짓말 많이 해왔다. 나 때문에 주변 이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날 있었던 일들은 그 소 씨하고 그 아내 정 씨, 나 셋만이 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그들한테 그 괴로움 많이 당했다는 거는 그 얘기하고 싶다. 그런데 애들한테는 내가 진짜 미안하다. 애들한테는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좀 죄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를 오해해서 그렇게 살해했다라는 식으로 증언.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추정한 그 범죄로 이제 그 사실로 가면, 요놈이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어요. 1억 8천 정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90배 늘려주고, 정선 카지노 총지배인 시켜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안 되니까 추궁을 했나 봐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죽일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미리 휘발유고 뭐고 다 준비한 거예요. 망치, 전기 충격기로 제압하고. 그때 아이들까지 그럼 왜 죽였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기하고 아마 접촉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애들하고도 가까웠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얼굴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살해할 계획. 그러니까 애초부터 애들을 데리고 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소 씨를 유인한 거는요, 요놈이 2002년 3월 25일 날 09시에 저녁 7시에 불렀어요. 네. 저녁 7시에 소 씨를 카지노 사업 너 이제 조만간 그 총 지배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좀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 중미산 통나무 산장으로 좀 와. 그래서 소 씨가 차 끌고 왔어요. 그래서 유인을 해서 일단 소 씨를 아까 그 일행한테서 받은 전기 충격기 있죠. 전자 충격기로 실신시켰어요. 소 씨를. 그리고 난 다음에 흉기로 살해하고, 그 사람만 없어지면 지가 의심받잖아. 100%죠. 나 만원한테 오늘 얘기하고 갔을 텐데. 정 교수 만나러 가 이렇게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또 소 씨 부인한테 그 정 씨죠. 전화 걸어가지고 아들 중학교 3학년짜리 14살짜리하고 딸 중학교 1학년짜리 12살짜리도 데리고 통나무 그 집으로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불러요. 근데 이제 그때 부를 때는 2단계 거쳤더라고요. 양평 그 만남의 광장 휴게소로 오라고 해서 그 만나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데리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잣나무 방으로 유인해서 거기서 전자충격기로 애들하고 그 정씨 저 부인 그 이제 전자충격기로 하고 그다음에 흉기로 살해하고 난 다음에 불을 불을 지른 거죠.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생각하면서 말도 못하죠. 학교도 안 가고 엄마가 오라고 부르니까 같이. 이 새끼 정말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응? 그래서 오면서까지 재판에서 그렇게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각색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각색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걸 절대 인정하지 인정 안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정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주 과정에서 피 묻은 망치 그리고 칼, 전기 충격기 등 범행 도구를 버렸고 그다음에 범행 후 병원에서 오른손에 난 상처를 치료한 사실 등에 대해서 주변인이 진술을 했고 또 사건 동기, 정황 등에 대해서도 밀어 비춰 봤을 때 분명히 이건 유죄다. 맞아요.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은폐하려 한 것으로 봐서 이거는 극형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극형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극형이 사형을 말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정은아가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을까? 또 거기서도 사기칠 거예요, 이 새끼.